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인플루언서의 양심이 돈으로 팔릴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공짜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 무리의 인플루언서들이 사장이 여성 인플루언서를 성추행했다고 조작하고 월급만 해도 인민폐로 10,000위안이 넘는 가정부가 유명세에 취해 결국 자멸한 사건까지, 이들이 어떻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는지 보면 당신은 결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11월 중국 틱톡에 팔로워 1,000,000명 이상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시연 샤오후이진이 이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영상 초반만 보면 많은 시청자들이 또 변신 영상이네, 특별할 거 없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상이 끝날 무렵 샤오후이진은 갑자기 눈물을 닦기 시작했고 더 이상 영상을 찍을 수 없다고 말하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회사 사장인 순하오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속에서 샤오후이진은 당시 순하오이 사장이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고백을 했고 첩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했고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결국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 라는 말을 덧붙이며 영상이 끝이 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후이진과 같은 회사 소속의 인플루언서 커플 치아오러즈 부부도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속은 것처럼 들어갔다고 말했죠. 계약을 맺은 후 회사는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계정이 회사 소유라고 주장했고 사람을 끌어오거나 광고를 따오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양심 없는 블랙 기업이 따로 없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팔로워 수백만 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플루언서 위안치 루오루어도 결국 참지 못하고 등장합니다. 또 그녀는 사장 순하오이를 인간 말종이라고 폭로하며 직책을 악용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더 심각한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사장은 그녀에게 월급을 미끼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위안치 루오루어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결국 이 문제투성이 회사를 도망치듯 떠났지만 계속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샤오후이진과 치아오러즈 부부의 폭로 영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폭로가 잇따라 이어지자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들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지지의 뜻을 보냈고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식간에 순하오이는 길 가는 개도 욕한다는 길거리의 쥐신세가 되었고 그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공격 대상이 되었죠. 물론 순하오이도 쉽게 물러서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렸고 샤오후이진의 행동은 단순한 이슈몰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당시 댓글창은 온통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샤오후이진과 치아오러즈 부부도 2차 입장문을 내며 이 일은 절대 반전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순하오이가 운영하던 차도 엔터테인먼트 측은 샤오후이진과 치아오러즈 부부 등과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고 사장이 그렇게 큰 스캔들을 일으켰으니 회사 이미지도 박살이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회사랑 계약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곧바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전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그 순간 순하오이가 갑자기 엄청난 반전을 들고 나타납니다. 2021년 5월 19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었던 사장 순하오이가 웨이보에 영상을 올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려 반년 동안이나 소송을 진행하며 권리를 지켰다고 말하고 이후 대량의 증거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샤오후이진과 치아오러즈 부부가 사실은 계약을 싸게 해지하려고 언론 플레이를 벌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아직 일반인이었던 시절 샤오후이진은 이미 순하오이의 회사 직원이었고 회사의 체계적인 육성 아래 순식간에 팔로워 1,000,000명의 인플루언서로 급성장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오를수록 그녀는 내가 이만큼 벌어야 하는데 왜 수익이 적지?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다른 회사로 이적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위약금을 내기 싫었던 그녀는 다른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러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인플루언서들과 짜고 계약을 공짜로 해지할 방법을 모의하기로 합니다. 이제 그들의 실제 대화 기록을 한번 볼까요? 먼저 치아오러즈가 샤오후이진에게 꾀를 냅니다. 그냥 사장이 너에게 손댔다고 해. 어차피 걔가 무죄라는 증거 없잖아? 이건 무조건 먹혀.
샤오이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내가 우울증 걸렸다고 하면 어때? 이 말을 듣고 치아오러즈는 바로 엄지를 치켜 세우고 말하죠. 너 우울증 진단서만 보여줘. 그게 사장 때문이라고 하면 걔는 끝장이야. 그 후 이들은 서로 역할도 분담합니다. 샤오후이진과 위안치 루오루어는 수나우이 본인을 공격하고 치아오러즈는 회사를 집중 공략하기로 한 것이죠. 게다가 샤오후이진은 요약 템플릿까지 만들어 공유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이고 나는 그 어떤 결과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들은 정말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이들의 계획은 여론을 먼저 끌어올린 뒤 단체로 협상이 나서 순하오이를 하여금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았습니까? 순하오이는 어떻게 그들의 대화 기록을 입수했을까요? 알려진 바로는 순하오이가 위안치 루오루오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허위사실 유포는 불법이라고 말해 설득했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부모는 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강하게 타일렀고 결국 위안치 루오로가 오점 있는 증인이 되어 모든 메신저 채팅 기록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나우이는 샤오휘준에게 우울증 진단서를 발급해줬던 병원도 직접 확인했고 그 진단서는 조작된 허위 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수나우이는 샤오휘진과 치아오러즈 부부를 차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치아오러즈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등장합니다. 그녀는 그런 일은 내가 주도한 게 전혀 아니고 우리가 말한 건 모두 사실이야. 꾸며낸 게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속에서 위안치 루어루어를 언급하며 이렇게 비난했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니 지금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모든 걸 내가 꾸몄다고 몰아가다니 말도 안 돼. 한편 샤오이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나우이가 예전에 대화 기록을 조작한 전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싹 삭제한 흔적이 있는 증거까지 공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수나우이는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며 이번 사건이 대화 기록 유출로 인해 뒤집힌 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위챗 대화 캡처본을 공개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1일 치아오러즈가 또다시 반박에 나섭니다. 그녀는 영상 속에서 수나우이를 고소한 사건 번호를 공개하죠. 맞습니다. 이번엔 치아오러즈가 수나우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싸우는 와중에 도대체 누가 진실이고 왜 이러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6월 법원이 이 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샤오이진과 치두 엔터테인먼트 간의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정당하다. 샤오이진과 치아오러즈가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려는 목적으로 수나오이가 성추행했다는 거짓말을 꾸며냈고 여론을 이용해 회사에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에 따라 법원은 샤오이진과 치아오러즈에게 틱톡 등의 SNS 플랫폼에서 공개 상화 및 사실 정정을 명령했고 각각 66만 위안, 약 1억 2천만 원을 치두 엔터테인먼트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제야 많은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샤오이진 일당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배상금 내기 싫다고 자기 명예까지 팔아넘기다니요. 이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악랄한 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샤오이진은 과연 사과를 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전히 뻔뻔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사과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거기서도 수나오이를 무고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수나오이가 나를 성추행한 건 사실이다. 내가 고소해서 진 건 단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아오러즈 역시 한패답게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업로드를 끊을지언정 사과는 하지 않았고 이렇게 며칠만 입 다물면 넘어갈 수 있겠지 하는 식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023년 5월 20일 샤오이진의 틱톡 계정이 영구 정지되면서 사건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여러 언론 매체들도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치아오러즈 부부의 다른 계정인 천다스버스가 SNS에 입장을 올립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의 뒤에는 자본이 있다. 나는 작고 힘없는 존재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부디 귀를 기울여달라. 같은 날 오후 샤오후이진도 장문에 글을 올리며 현재 퍼지고 있는 패소 판결물은 전체 진실이 아니다. 판결이 확정나기 전에 나는 이미 4번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료를 정리해 수나우이가 저질렀던 일들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죠. 하지만 이쯤 되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더 이상 그들의 해명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차가운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수나우이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명의로 나를 비방한 자들을 모두 고소할 것이다. 샤오이진의 계정이 정지된 이 결과에 대해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발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 2023년 중국 온라인에서는 월급이 무려 인민폐 1만 위안, 하나 약 190만 원이 넘는 입주 가사 도우미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아이디는 안징 아주머니, 외모도 꽤나 인상 좋고 온화해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가사 도우미라 해봤자 집안일하는 거잖아. 그런 영상이 뭐가 재밌다고. 하지만 이분은 보통의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다. 월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그녀를 가족처럼 아끼고 정말 특급 대우를 해줬습니다. 게다가 입주형 가사 도우미이기 때문에 항상 고용주의 집에서 함께 거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고용주가 사는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중국 항저우의 땅값 비싼 초호화 대저택입니다. 그녀가 맡은 일이라고 해봐야 세탁, 요리, 청소 정도이고 그 외엔 자유시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녀가 장 보러 갈 땐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걸어서요? 버스 타고요? 천만에요. 이 고급 도우미는 전용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마트에 도착하면 그저 사고 싶은 걸 장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끝. 포장, 운반, 그런 건 따로 도와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간엔 근처 고급 카페에 들러 여유있게 애프터눈 티를 즐긴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고용주는 평소 출장이 잦고 집에 잘 없습니다. 그런 날이면 넓디 넓은 대저택이 온전히 안징 아주머니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청소만 끝나면 그 외의 시간은 전부 그녀의 자유. 요리를 즐기고 싶으면 셰프처럼 정성스럽게 삼시세끼를 차리고 누워있고 싶으면 소파에 누워 영상 감상. 심지어 집안의 값비싼 명품들과 고급 가전제품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주의 덴마크산 프리미엄 스피커, 그녀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음악을 틀 수 있었고 그 음악을 배경 삼아 요리를 하면 말 그대로 여유롭고 낭만적인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대표가 아껴둔 15년 숙성의 백차도 마시고 싶으면 그냥 우려 마시면 끝입니다. 비록 직업은 가사도우미지만 삶의 질은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던 것이죠. 게다가 가장 놀라운 건 이 부분입니다. 고용주는 아무 날도 아닌 날 그녀에게 명품 옷을 선물로 주곤 했는데 그 가격이 무려 한 벌에 인민폐 수만 위안짜리 하나 수백만 원대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안징 아주머니가 아플 때 고용주가 쉬게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직접 그녀를 돌보았단 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건 영화야? 어디가 현실이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과의 극단적인 반전 때문에 안징 아주머니는 순식간에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으며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기 인플루언서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온라인상에는 안징 아주머니가 고용주 집에서 무려 7, 8년이나 일해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고용주 역시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징 아주머니가 일하는 도중 영상 촬영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안징 아주머니는 평생 행복하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모든 게 뒤집힙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순식간에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기 시작했죠. 결국 참다 못한 고용주가 직접 입장을 밝혔고 비로소 이 드라마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안징 아주머니가 해고된 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고용주는 바로 중국의 인기 인플루언서 안한 총재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안한 총재는 건강 회복을 위해 활동을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로드 중단이 팀 전체를 걱정하게 만들었죠. 왜냐고요? 대표가 콘텐츠를 안 찍으면 팀원들은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는 셈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안한 총재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내가 촬영을 못하면 우리 집 도우미를 찍어볼까? 이렇게 탄생한 콘텐츠가 팀의 생존 위기를 해결해줬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안징 아주머니를 스타 인플루언서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두가 윈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안징 아주머니가 인기를 얻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태도가 점점 변해간 거죠. 당시 안징 아주머니와 안한 총재는 둘 다 코로나에 걸려 무려 열흘 넘게 함께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안징 아주머니는 하루 먼저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시점은 안한 총재가 임신 초기였고 게다가 병까지 앓고 있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회복한 안징 아주머니가 그때 갑자기 말합니다. 저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안한 총재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물론 마음은 아프고 섭섭했지만 그녀는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보내주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징 아주머니는 스스로를 유명 인플루언서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넘쳐 고향으로 돌아간 후 곧바로 2개의 영상을 업로드하죠. 하나는 어머니의 발을 씻겨주는 영상, 또 하나는 집안 청소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뒤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대중은 이런 평범한 콘텐츠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 영상의 조회수는 고작 10만 회. 이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셈이었죠.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안한 총재를 다시 찾아가 복직을 요청합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안한 총재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 복귀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입주 도우미로서 일하는 건 괜찮지만 더 이상 영상에 출연하는 일은 안 된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안징 아주머니도 한번 실수했으니 이번엔 진심으로 일하겠구나. 그런데 복직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안징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퇴사를 선언합니다. 그것도 매우 강경한 태도로 말이죠. 얼른 새 가정부를 구하세요 라며 안한 총재를 재촉하기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인플루언서의 꿈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안징 아주머니는 몰래 안한 총재의 콘텐츠 침을 찾아가 나 좀 다시 영상을 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러자 그녀는 이번엔 과거에 안한 총재를 배신했던 전 비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몰래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콘텐츠 협업을 계획했습니다. 이 사실을 팬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한 팬이 그들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해 안한 총재에게 제보했죠. 영상을 본 안한 총재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즉시 안징 아주머니 계정의 운영 권한을 회수합니다. 그러자 안징 아주머니는 자신의 부계정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며 내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거짓말하며 동정을 유도합니다. 그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끝내 책임지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안징 아주머니는 제대로 철판을 걷어찼습니다. 안한 총재 팬들이 댓글창에 안징 아주머니는 이미 해고됐고 새 가사 도우미도 구했다고 직접 남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자존심이 상한 안징 아주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안한 총재의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기사에게 손찌검까지 하고 심지어 욕설을 퍼붓고 안한 총재와 그녀의 부모까지 저주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더는 참지 못한 안한 총재는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결국 경찰이 개입하면서 사태는 가까스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한 총재는 다시는 안징 아주머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녀의 계정 또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자업자득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4년 3월 10일 미국 하와이 경찰은 마누아와시 지역의 한 주택에서 잇따른 2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잠금장치가 걸리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붉은 액체가 널려있는 바닥과 복도에 쓰러져 온몸이 붉은 액체에 잠긴 아시아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2층 침실에서도 4명의 피해자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초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사람을 해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범죄로 추측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을 서서히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 46살이었던 파리스는 미국 하와이 출신으로 1978년에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1970년대 초 일본에서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 섬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파리스와 그의 형제를 낳았습니다. 1996년 18살이었던 파리스는 카우아이 섬을 떠나 4,200km 멀리 떨어진 오리건주 서부 오리건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여 4년 후 응용과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파리스는 졸업 후 캘리포니아의 한 마사지 학교에 진학하여 척추 교정의사가 되었습니다. 2005년 파리스는 졸업과 함께 척추 교정의사 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의 경험으로 젊은 패기가 넘치던 파리스는 고향인 하와이로 돌아가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호놀루루 시내에 척추교정 클리닉을 개설하고 클리닉의 수석 척추지압사가 되어 목, 등, 통증, 두통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고객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이후 파리스는 현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첫째 딸인 소리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스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보다 2살 위인 일본 여성인 오다 나오코와 재혼했습니다. 2007년 나오코는 파리스의 둘째 딸인 사쿠라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4년에는
셋째 아들인 오리온과 막내딸인 나나를 낳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이 태어난 후 나오코는 전업주부가 되어 집안일을 돌보며 가끔 파리스의 클리닉에서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클리닉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마누아와시의 발로아 광장에 7,519제곱피트 규모의 4개의 침실을 갖춘 2층짜리 주택을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8천만 원의 공동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파리스 가족 5명은 이 멋진 집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200만 달러의 저택이 파리스 가족의 무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아침 8시 34분 하와이 경찰은 익명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마누아와시 지역의 한 주택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발로아 광장 3622번지의 2층 주택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고 신고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집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웃 주민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그들은 의심스러운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신고자가 사용한 것은 국제 전화번호였기 때문에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 주변 지역을 조사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찰은 얼마 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약 30분 후 경찰은 두 번째 신고 전화를 받았고 신고자는 다시 한번 발로아 광장의 집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집에 대한 두 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발로아 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게 자신이 앞서 익명으로 신고를 했던 사람이며 이 집의 세입자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게 새벽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침실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문 밖에서 비명이 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밑으로 붉은 액체가 스며드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침실 문을 잠그고 다시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 시간 동안 숨죽여 있던 그녀는 밖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알아채지 못한 그녀는 30분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침실 창문으로 밖으로 나와 경찰을 만났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을 듣고 즉시 집 앞문을 확인했지만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집 밖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봐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를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잠금 장치가 걸리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끔찍한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복도에는 의식을 잃은 아시아계 남성이 붉은 액체로 뒤덮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날카로운 무기로 인한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옆에는 붉은 액체가 묻은 날카로운 무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현장은 아주 참혹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가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집안 곳곳을 수색하다 2층 침실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46살의 집주인 파리스, 그의 48살 아내 나오코, 17살의 둘째 딸 사쿠라코, 12살의 셋째 아들 오리온, 그리고 10살의 막내딸 나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발견한 후 즉시 집안의 귀중품들을 확인했지만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의 모든 문과 창문은 깨끗했고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 강도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여성 세입자가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나오코, 사쿠라코, 오리온, 나나의 몸에서는 치명적인 날카로운 무기로 인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네 사람의 팔과 손목에는 방어적인 상처가 많이 있었고 이는 극심한 저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파리스의 몸에서는 방어적인 상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명의 피해자의 신체 온도를 측정한 결과 파리스가 마지막으로 숨지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파리스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찔린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의아해했습니다. 마치 자해를 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성 세입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공격을 받은 시간이 새벽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스는 2시 30분 이후에 숨지게 되었습니다.
파리스 옆에 있던 날카로운 무기와 그의 몸에 남은 상처, 그리고 숨진 시간 등 모든 증거는 그가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파리스의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에 경찰은 주변 이웃을 찾아다니며 사건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하나같이 파리스가 가족과 매우 친했고 가정을 사랑하는 좋은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나오코 역시 현명하고 착한 아내이자 엄마였으며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명절 때마다 새 아이와 함께 집을 장식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리스와 나오코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파리스의 배경을 자세히 조사하다 그가 18살 때 카우아이 섬에서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리스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고 단지 훈계만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파리스가 사업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사실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파리스는 2021년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킹스트리트의 한 오피스 건물 소유주는 파리스와 그의 클리닉을 상대로 9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리스가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 3년 전부터 밀린 임대료까지 청구되었습니다. 파리스는 2017년 12월부터 2층짜리 주택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빚은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에 출두하게 된 파리스는 결국 5만 7천 달러, 하나로 약 7,92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갚기로 약속하고 2021년 12월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스의 재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그는 자동차 대출금, 자녀 학비, 기타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파리스는 소셜미디어에 2013년형 포드 트럭을 2만 달러, 하나로 약 2,779만 원에 런닝머신을 800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아이에아에 있는 자신의 집을 부동산 회사에 팔고 운전기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빚을 줄이기 위해 그는 심지어 집 1층의 빈방을 임대했지만 임대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월 중순 파리스는 나오코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자신의 목숨을 끊고 또 아이들도 함께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스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나오코는 문자 메시지로 파리스를 격려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하와이 사업을 접고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스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든 것에 지쳐있다며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파리스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발로아 광장에 있는 시가 170만 달러, 하나 약 23억 원의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파리스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친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스의 친척은 나오코가 그들에게 클리닉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 부진과 빚 때문에 힘들어하던 파리스는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스는 세금 미납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족을 모두 해친 후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이 낫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파리스가 홧김의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리스의 클리닉 직원들은 파리스 가족의 참변을 알게 된 후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파리스는 항상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파리스가 평소에 성격이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하며 또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가족 사이가 아주 화목하고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파리스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울해졌고 예민해졌으며 쉽게 화를 내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그의 밝은 미소는 사라졌고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파리스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고 심지어 클리닉을 찾는 손님들조차 파리스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던 파리스는 2023년 10월부터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침술치료 할인 행사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4일 파리스는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게시글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자.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감사할 일은 분명히 있어.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로 생각하며 잠들자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리스의 마지막 게시글은 사건 발생 4일 전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파리스의 범죄는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엄청난 빚에 시달리던 파리스는 숨막히는 압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가족의 목숨을 잔혹하게 앗아갔습니다. 2023년 3월 25일 파리스의 전부인은 온라인에서 10만 달러를 모금하여 파리스 가족의 장례식 비용과 관련 법률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은 파리스의 장녀 토리스는 모금글에 자신과 가족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토리스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 파리스와 새엄마 나오코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토리스는 나오코가 자신이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나오코는 항상 토리스를 보호해 주었고 자기 딸처럼 생각하며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토리스는 많은 사람들이 새엄마를 싫어하지만 나오코는 예외였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토리스는 이복 형제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둘째 여동생 사쿠라코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고 또 사랑이 넘치는 소녀라고 하며 그녀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쿠라코는 토리스의 외모를 많이 닮았고 언제나 토리스와 함께 모험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셋째 남동생 오리오는 가장 활기차고 유머 감각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규칙을 어겨 몰래 과자를 먹는 것을 좋아했고 식사 시간마다 경쟁하듯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리오는 너무 많이 먹어 배탈이 나는 일도 잦았지만 장난기 많고 귀여운 동생이었습니다. 10살인 막내 여동생 나나는 열정적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용감한 소녀였습니다. 토리스는 나나를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파리스에 대해 그가 자신이 길을 잃을 때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족을 그런 방식으로 보낸 이유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파리스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이키키의 베이커 호텔 잔디밭에 모여 파리스 가족을 추모했습니다. 파리스의 친척, 아이들의 친구, 선생님들이 추모식에 참석하여 파리스 가족을 기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범인이 이미 세상을 떠나 경찰은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했습니다. 파리스 가족의 사건은 하와이 역사상 두 번째로 발생한 큰 규모의 형사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99년 11월 2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록스 문서장비 회사의 서비스 기술자였던 한 남자는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다가 회사 건물에서 무기를 들고 상사와 동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숨지게 됐고 그는 결국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애리조나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처럼 사람을 해친 후 자신의 목숨을 끊은 끔찍한 가족이 전부 숨지게 된 사건은 미국에서 종종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파리스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경찰은 사기 혐의로 수색영장을 들고 안톤이라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집을 도착하여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마자 심한 악취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수색하다 침실 침대 시트에 덮인 채 심하게 부패하고 변형된 4명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안토니의 아내와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무기로 인해 숨지게 된 건데 그들을 해친 범인이 바로 사기 혐의로 체포되려던 안토니였습니다. 안토니는 당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 클리닉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매달 돈이 부족했고 집을 3번이나 담보로 잡힌 후 집을 팔아도 20만 달러, 하나 약 2억 7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궁지에 몰린 안토니는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환자들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안토니는 결국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
새로운 집주인에게 퇴거 통지를 받았고 이는 안토니를 압도하는 최후의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목숨을 끊을 용기는 끝내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토니는 고의상해 혐의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2024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 마테오에서도 끔찍한 가족 참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8살의 인도계 전 구글 엔지니어 아난드 헨리는 집에서 38살 아내와 4살 쌍둥이를 해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은 미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가족을 해친 사건 중 90%는 남성이 저질렀고 그중 대부분은 돈 문제 또는 연애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사회에 성공한 엘리트고 고학력자였지만 자존심 때문에 삶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데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결국 모두에게 비난받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화려한 중국 상하이에서 한 차례 불길이 민가를 휩쓸어 소실시켰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의 여교사가 그 불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던 이 사건 뒤에는 인간성의 왜곡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상하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7살의 여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시 결과 그녀는 생전에 누군가에 의해 예리한 흉기로 목을 찔린 후 사망하였고 그 후 시신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피해자가 살해될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320 상하이 아내 살해 및 방화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신혼이었던 남편을 이렇게까지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202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오전 9시 이후 상하이 푸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CCTV에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도로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상 각도의 문제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연기가 나는 곳을 보니 근처 주택에서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갑자기 불이 나다니 혹시 누군가가 요리를 하다가 가스를 끄는 것을 깜빡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현장의 한 남성은 매우 격양된 상태였습니다. 영상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누군가가 그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이 남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타는 집으로 뛰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마치 그의 몸을 태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주택 안에는 그의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소방대원이 신속히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했지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소방대원들은 주택 안에서 타버린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원은 곧 밝혀졌고 바로 이 주택의 딸인 26살의 유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하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낮이었고 또 평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미는 일어나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그녀는 제때 대피하지 못했을까요? 격양된 상태였던 아버지는 아직도 진정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유미는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불에 탄 몸에서 과일을 깎는 예리한 흉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분명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후 방화로 불태워졌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화재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유미는 이미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딸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생각하니 유민의 부모님은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현장에서 몇 번이고 울며 기절하였습니다. 유민의 어머니인 자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 아이를 해쳤고 불까지 질렀단 말이냐?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상하이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2020년의 상하이는 이미 첨단 기술을 이용해 도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사건이 낮에 발생한 덕분에 경찰은 몇 군데의 CCTV를 통해 용의자를 빠르게 확인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교사를 살해하고 방어한 범인은 바로 그녀의 남편인 엄호걸, 아재였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그녀는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미는 아재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해를 당하다니 이 결과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이제 막 가정생활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아이가 이미 생겼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 신혼의 남편이 이렇게 미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유미는 순수하고 착한 소녀로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유미는 상하이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후 상하이 푸동의 한 명문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활동 범위는 평소 학교와 집, 이 두 곳뿐이었고 가끔 주말에 회식을 해도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지내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교류 범위가 매우 좁았던 것입니다. 유미는 일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했습니다. 가끔 학부모가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올 때면 유미는 아이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며 학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데려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가장 늦게는 저녁 7시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성실함 덕분에 유미는 곧 학년 대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겨우 20대 초반인 그녀에게는 매우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하고 뛰어난 유미는 사랑이 그녀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기보다 인생의 종말을 맞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재는 키가 180cm이며 상하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재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지만 아이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돈뿐이었습니다. 함께할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아재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돈을 들여 아재를 지역 최고의 사립학교에 보내 엘리트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20년 전에 학비가 한 학기에 4만에서 6만 위안에 달했는데 이는 약 760만 원에서 114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학교는 정말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귀족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재의 아버지는 높은 학비에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고 그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아낌없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재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큰 돈을 들여 아재를 영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아재의 학업을 위해 아버지는 항상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재의 성적은 여전히 향상되지 않았고 그는 종종 아버지에게 외국에서 매일 선생님들에게 꿀지람을 듣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결국 그는 학위를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아재의 유학 경험은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민이라는 착한 상하이 여교사는 이웃의 소개로 해외에서 돌아온 아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1월에 만나 8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2020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비교적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민의 아버지는 딸과 아재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딸은 상하이의 유명한 초등학교에서 가장 젊은 학년 대표 선생님이었고 사위는 영국 유학파로 안정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민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로 우리 딸이 원해서 우리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감정이 매우 좋았고 거의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금요일에 발생했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에 우리 딸과 아재는 시댁에서 지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딸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고 저녁에는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재는 그날 오지 않았고 저녁에는 우리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정상적이었고 금요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전날 딸은 임신 테스트기로 초기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유민의 가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재가 단순히 영국 유학파가 아닌 졸업 증명서조차 받지 못한 가짜 유학생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不是你亲生父亲对吧？你爸为什么不是我亲生父亲？他不是说收养你的吗？我不知道啊，他们没跟你说过啊？没有啊。 아재는 사실 양자였으며 이 사실은 그 자신조차 경찰 조사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양아버지는 사건 발생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친아들이 있었지만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재는 이후에 그들이 입양한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재에게 이 사실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재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학교를 보냈고 성인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아재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잠시 대학을 다니다가 포기하자 양아버지는 그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들여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영국에 머무르면서 아재는 공부에 열중하지 않았고 졸업 증명서도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아재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재의 마음은 이미 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인터넷 도박에 쏠려 있었고 그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매달 3,000위안, 하나로 약 57만 원의 수입은 아버지가 주는 용돈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전념하기 위해 그는 몰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일을 그만두었고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출근하는 척을 했고 그 연기는 매우 교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재가 몇 달째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아버지는 그제야 아재가 계속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양부모님도 걱정이 되어 아재를 다그쳤고 결국 아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그만두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학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친구들과 어울리며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도박에 중독되고 말았고 대부분의 도박꾼들처럼 아재도 크게 패했습니다. 돈이 부족하자 그는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결국 심각한 빚을 지게 되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약 200만 위안, 즉 약 38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돈이 없게 되자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그때 아재는 양아버지가 이미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썩이는 양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재의 양 부모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교훈을 주어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재의 양 부모님은 양자의 고리대금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재는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을 깨달았는지 이후로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했고 사람도 진지해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재는 초등학교 교사 유민과 소개를 통해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2020년 1월 1일에 유민과 결혼했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이 결혼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변곡점은 종종 사람들이 방심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유민의 부모님에게는 아재뿐만 아니라 그의 양부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박까지 했다는 큰일을 결혼 전에 유민의 가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딸의 행복을 도박꾼에게 맡기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아재의 양부모 역시 이 비극에 대해 놀랐습니다. 특히 양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일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재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재가 나쁜 습관을 고칠 것을 약속한다면 양아버지는 그의 고리대금 빚을 갚아주고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며 결혼 준비도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재가 여전히 망설인다면 그는 여자 쪽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이 딸의 결혼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딸이 사고를 당한 후에야 하나씩 알게 된 것입니다. 아재의 양부모는 약속한 대로 고리대금 빚을 갚아주고 결혼식도 치러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주변 이웃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웃들은 아재가 평소에 항상 웃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가족을 때리는 경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재는 결혼 3개월 만에 자신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재는 양아버지에게 앞으로는 자신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을 중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재는 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는 또다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번에는 약 100만 위안, 하나로 약 19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 20일 오전 8시경 아재는 차를 몰고 아내 유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기 때문에 유민은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아재는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아 매우 급한 상황이었기에 아내에게서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유민의 부모님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아재는 이 기회를 틈타 아내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2층 침실에서 아재는 자신의 상황을 아내 유민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유민은 남편이 도박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매우 복잡한 신경이 되었습니다. 유민은 아재가 요구한 25만 위안, 약 4,800만 원을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재는 부엌으로 가서 예리한 흉기를 들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아내를 위협하여 돈을 다시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단호하게 그의 요구를 다시 거절했습니다. 이때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재는 예리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흔적을 없애기 위해 아재는 침실에서 라이터로 책을 태워 집안의 물건들을 불태운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큰 불길은 2층 내부 물건과 집 구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범행 후 아재는 자수하여 본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이 사건은 상하이 포동신구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되었고 팬데믹 방역 조치로 인해 검찰관은 원격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재의 태도는 그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법치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그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에게 빨리 사형을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我不想交流，我不想交流，我现在就想等乔斌，好吧，什么都不想。你对人生就这么没有期待感吗？ 就期待什么呢？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재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검찰관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역시 그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을 요청하는 태도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포자기 때문입니다. 아재에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재가 왜 이렇게 무정해졌을까요? 그의 태도가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경찰은 초기 조사 당시 그에게 정신감정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재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고 전혀 결과를 고려하지 않게 만든 것일까요? 아재의 말에 따르면 그가 신혼이었던 아내를 해친 이유가 단지 25만 위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25만 위안은 일반인에게 큰 돈일 수 있지만 아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 후 아재는 그들이 결혼할 때 받은 혼례금만 해도 75만 위안, 약 1억 4천만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돈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2021년 7월 30일 상하이 아내 살해 및 방화 사건의 선고가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아재가 고의로 사람을 해치고 방화를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고의살인죄와 방화죄에 해당하고 아재의 행위는 잔인하고 동기가 비열하며 매우 위험했습니다. 또한 아재의 자수행위는 그에 대한 경감사유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피고인 아재는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당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총 497일이 걸렸습니다. 아재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민의 고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며 쓰러졌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범인이 마침내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딸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유민의 학생 부모인 장 씨는
유민과 학생들의 관계를 떠올리며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기자에게 유민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어를 가르쳤으며 유민은 부드럽고 인내심이 많았고 학부모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의 성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했으며 봄 소풍 때 유민은 혼자서 40명이 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갔고 모든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장 씨의 눈에 유민은 아이들의 누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고 당일 오후 유민의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은 묘지로 가서 유민을 추모했습니다. 유민의 부모님은 딸에게 판결 결과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과일, 간식,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판결 결과를 읽어주고 판결문과 결혼증명서 사본을 함께 불태웠습니다. 그는 딸에게 결혼증명서를 태워버렸으니 이제 너와 그 나쁜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너 자신을 잘 챙기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딸이 좋아했던 간식을 하나씩 뜯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각 종류마다 2개씩 놓았는데 이는 딸의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아재와 그의 양부모에 대해 유민의 가족은 사건 발생 이후 엄씨 가족과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아재의 양부모 집과 유민의 집은 불과 3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2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아재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아내가 거절한 이유는 그 돈을 암에 걸린 시아버지의 치료비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그녀는 임신 테스트를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그녀는 남편 가족의 병을 걱정했지만 남편은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아재가 범행 후 도망친 후 이웃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2층에서 유가족의 집에 있는 개장을 열어 2마리의 강아지를 탈출시켰습니다. 그 중 하나인 탕탕이라는 작은 강아지는 주인을 찾기 위해 2층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유민의 시신 옆에는 탕탕이라는 강아지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유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강아지 탕탕은 작은 몸이 이미 불에 타 있었습니다. 불길을 마주한 강아지는 주인을 구하려고 했고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강아지조차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인한 손을 댔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매년 남편이 아내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우리가 결혼과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비극은 낭만적인 환상을 가진 많은 남녀가 결혼을 포기하게 합니다. 결혼 상대를 잘못 선택하면 여생의 모든 걸음이 잘못된 길이 되기에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에서 결혼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추억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남겼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